그거에 대해서 찍을 건데요. 그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직강가 근촌의 야화 이 책인데 이거를 제가 소개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링크를 해놨으니까 자유롭게 들으시고요. 자유롭게 들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수업입니다.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수업 내용인지라 요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들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진도를 체크하는 걸로 걸어둡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이 책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요. 그 올려진 PDF 파일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 코로나 때 찍은 영상보다 아마 더 나쁜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도 새로 듣고, 저도 찍어 놓은 거를 계속 지금 4년 됐나요? 그거를 올리는 거는 그건 상도가 아니죠.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찍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고요. 내용 자체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먼저 넵스키 거리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요 책에 넵스키 거리가 번역이 돼 있는데요. 요 민음사에서 나온 그 페테르부르크 이야기의 수록 순서는 역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 골라 읽으시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럴 테니까 코 외투 중에 하나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읽는다. 물론 둘 다 읽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자, 넵스키 거리를 보면은 넵스키 거리는 아무래도 이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중에서 페테르부르크 서클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소설인데, 어렵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사건, 배경 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플롯, 줄거리를 잡기가 편하고 정리하기가 편하고 이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제 작품이고, 제목을 보면 넵스키 거리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뭐냐? 요약을 하자면, 좀 거칠게 말하자면 넵스키 거리가 주인공이다. 그럼 넵스키 거리는 뭐예요? 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거리다. 페테르부르크는 뭐냐? 대러시아 제국의 수도다. 대러시아 제국은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세계인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고골이 어떤 식으로 보느냐를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화자가 넵스키 거리를 나간다. 아침에는 이렇다. 점심에는 이렇다. 오후 몇 시에는 이렇다. 3시에는 어떻다. 4시에는 어떻다. 쭉쭉쭉 해서 이거는 뭐 거의 인간 박물회, 인간 전시회 수준으로 이제 화려한 어떤 인간 군상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넵스키 거리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겉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외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장, 예, 그런 것들을 볼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묘사를 합니다. 누구는 뭐 밍크털 외투를 입고 있고, 누구는 코가 그리스풍으로 되게 아름답고, 누구는 구레나룻이 예쁘고, 어떤 여자 눈이 예쁜데다가 모자가 또 되게 훌륭하고, 누구는 반지가 빛나고, 누구는 구두가 이쁘고, 누구는 멋진 넥타이를 메고 있고, 누구는 콧수염을 기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인간 시장이죠. 인간 시장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인간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유형, 타입으로서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군인 삐로고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 삐스카르프입니다. 이 군인, 군인인 이 삐로고프는 속물적인 인간의 이제 대표자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삐스카르프는 예술가 화가니까 뭔가 순수한 그런 인물 유형을 대표한다라는 식의 도식화가 아주 틀린 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유연한 어떤 접근법이 없을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소설 자체가 그렇게 막 독자를 끌어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스토리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중위인 삐로고프와 화가인 삐스카르프가 넵스키 거리에서 만나서 잠시 어울렸다가 둘이 각자 자기 갈 길을 간다. 근데 삐로고프는 평소부터 조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던 여자에게 그러니까 추행을 넘어서 폭행을 시도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남편하고 그의 친구에게 완전 두들겨 맞는다, 이런 스토리고요. 삐스카르프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유곽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여성에게 반했는데 그 여성의 뒤를 쫓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유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녀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거를 느끼지만은 결국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천상의 아름다움인 거죠. 그런 것이 저렇게 치욕스러운 거와 이제 살을 섞는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면도날로 목을 긁던가, 목을 긁는 게 아니고 긋죠. 목을 그어야지. 예.
면도날로 목을 그어서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살의 방식조차도 굉장히 낭만적이고요. 그거를 마감할 때 초상화하고 엮어가지고 예술가 소설을 이제 그 수업을 할 건데요. 그때 마감할 때 할 건데요. 그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삐로고프도 그렇고 피스카료프도 그렇고 넵스키 거리를 지나다니는 무수한 인간 군상의 한 어떤 유형으로서 제시가 된다. 유형이라는 거는 타입이잖아요. 영어로. 그 유형이라는 거는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을 대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이 있으면서 또한 뭡니까? 그 나름의 어떤 또한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그 대변하는 집단의 또 특수성을 동시에 가져야 돼서 소설가의 입장에서 이 어떤 유형을 창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제일 잘한 작가는 발자크일 겁니다. 발자크. 발자크는 또 외투할 때도 또 도스토옙스키 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스카료프 얘기도 하고 삐로고프 얘기를 한 다음에 작가가 이렇게 이제 넵스키 거리에서 넵스키 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넵스키 거리를 믿지 말아라. 여기 온갖 이상한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다 기만이고 모든 것이 다 꿈이고 모든 것이 겉보기하고는 다르다. 여러분은 저 멋진 밍크털 코트를 입고 이 넵스키 거리를 산책하는 저 신사가 뭔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밍크털일 뿐이다. 여러분은 저 무슨 가방을 들까요? 에르메스 가방을 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가는 저 부인이 저 아가씨가 뭐 아주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냥 그 자체로 에르메스일 뿐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 넵스키 거리는 우리를 정말 현혹시키는데 특히나 밤이 돼가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이 벽돌의 색깔이 크림색처럼 이렇게 보이고 할 때 그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마치 뭡니까? 악마가 우리로 홀리는 거죠. 이렇게 줄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넵스키 거리를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모두의 얘기를 했듯이 이 넵스키 거리가 페테르부르크의 환유죠. 환유. 페테르부르크를 대표하는 거리니까 그 다음에 이 페테르부르크는 대러시아 제국의 수도니까 전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니까 역시나 환유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환유적으로 확장을 이제 시켜볼 수 있는데요. 고골의 소설을 읽을 때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고골이 보는 세계 전체다라고 보면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기만이고 꿈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를 믿지 말아라 예요. 이게 다 짜가예요. 가짜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는 이 세계에 적어도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세계를 이제 상정해야 되고,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수업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그 각종 귀신 나오는 이야기, 이것도 언젠가 정말 다시 꼼꼼하게 읽고 싶은데, 이 귀신 나오는 이야기, 를 생각해 보면 고골에게 그 이런 어떤 저 세계의 존재에 대한 그 표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직감가를 쓰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20대의 젊은 고골인 거잖아요. 20, 30대의 젊은 고골에게 저 세계에는 항상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뭐의 형상이다? 악마, 귀신, 좋은 일 하진 않아요. 혹은 1대1 등가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하고 착한 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 세계를 이제 상정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신화적인 공간에서 설화적인 공간에서 제가 아까 그 포클로어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런 민속적 공간에서 어디로 온다? 도시적 공간, 근대적 공간으로 이제 오는 거잖아요. 오면서 이 몽롱한 어떤 환상성의 분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기독교에 고골이 기이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제가 강의실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넵스키 거리를 고골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갖고 있었느냐를 이제 보는 소설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 뭐 다른 얘기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뭐 베냐민의 알레고리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붙이는데, 예, 누구에게는 되게 좋은 소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와중에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인간을 보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코를 볼 겁니다, 여러분. 코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감상문을 쓰라고 하면, 글을 쓰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꼬가 아니고 코를 빵 속에서 발견하는 장면. 이제 그게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꼬발료프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코가 없는 거를 인지하는 거. 이게 이제 2번.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찾아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는 거 3번.
코가 근데 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붙일 수가 없잖아요. 초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거까지 이제 3번에 포함시키고 4번 뭡니까? 눈 떠보니까 코가 돌아와 있더라 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코가 없어진 날짜가 3월 25일. 이건 뭐 아주 교과서입니다. 코가 돌아온 날짜가 4월 7일. 그래서 이 날수를 세보면은 14일간의 간극이 있는데 이거는 달력 두 개. 그레고리우스역과 율리우스력의 달력의 날짜 차이라서 그럼 우리가 코에서 일어난 이 황당무계한 사건, 즉 코발료프 소령의 코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붙은 이 황당무계한 사건을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꿈이었다. 이게 사실 14일이니까 그 14일이 달력의 나이 차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음력 양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력 양력. 그러니까 사실은 8월 15일 이제 추석인 거죠. 근데 이게 며칠이에요? 9월 17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꿈을 꿨다 하면 이제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가 뭐예요? 여러분 러시아어로 코가 노스란 말이에요. 코는 이제 노스인데 이걸 이제 뒤집으면은 이렇게 손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미러링을 못해서 계속 못하고 있죠. 자, 노스는 코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는 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철자의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언어 유희를 이제 하는 거를 아나그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뭡니까? 아주 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뭐였다?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신의 한 수는, 그러니까 고골의 소설가적 어떤 천재성, 직관이 돋는 대목은 이 제목을 사실 바꾼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모든 황당무계한 사건이 그 신분 상승을 꿈꾸는 굉장히 속물적인 캐릭터인 꼬발료프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내 소설은 그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있거든. 니들이 한번 찾아봐라고 작가 입장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려면은 뭔가 다른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목을 꿈으로 두는 것보다는 코로 바꾸는 게 더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맥락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반 야코블레비치잖아요. 이발사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소령의 이름은 꼬발료프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발료프 소령한테 당연히 이 사람이 소령이니까 집에 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인의 이름도 이제 이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이름이다. 즉 야코블레비치를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나그램으로 뒤집으면 야코블레비치 어순을 몇 개 바꾸면 꼬발료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반 야코블레비치나 꼬발료프나 그놈이고요. 또 이반 야코블레비치 이발사나 하인 이반이나 또 그놈인 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한 놈이다. 그러니까 꼬발료프의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태어난 그냥 이렇게 하나에서 분화된 그냥 인물일 뿐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모든 것은 꿈이다라는 그 독법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너무 조금 시시해지니까 혹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제목을 바꾼 건 아주 잘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대하는 인물들의 반응이 이제 되게 재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구운 빵 속에서 코가 발견되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무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내가 이발사한테 이제 꾸지람,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도 범속하고 일상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에 맞지도 않아요. 당신이 평소에 이발을 할 때 코를 너무 세게 잡아당긴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코가 베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데 그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빵은 이렇게 다 구워줬는데 이 코는 어떻게 익지 않았죠? 이것도 되게 웃기고 그 다음에 코만 보고서 이게 꼬발료프 소령의 코다라는 걸 어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대목도 또한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지는 이런 이제 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환상적인 사건들을 동기화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고 너무나도 산문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일 황당한 게 뭐예요, 여러분? 코를 만나는 대목이죠. 길거리로 나갔는데 이렇게 가리고
코가 없으니까. 손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가리고 나갔는데 코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마주친 코는 이런 사람 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고등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도 꼬발루프는 8등관인데 이 사람은 무려 5등관이에요. 3단계나 높은 계급을 하고 있어요. 이 어깨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식의 대화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코였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 변신의 과정, 이른바 그 메타몰포시스의 과정이 전혀 묘사가 되지 않는다. 그냥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이 머리가 나빠지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최대한 많이 써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손가락은 정말 제2의 두뇌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아시다시피 SIS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스어에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원래 메타몰포시스는 저기 어딘가에 꽂혀 있는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의 원제가 이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의 변신이 또한 이제 유명하죠. 이런 식의 그 변신이, 엄청난 변신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의 코가 다른 사람으로 완전한 완벽한 개체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동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스페이드 여왕처럼 귀신이 나타나서라도 좀 약간 가능성을 열어주면 될 텐데 그런 식의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동기화조차도 완전히 거부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꼬발료프가 미쳐가지고 환상을 봤나? 혹은 술을 많이 마셔서, 혹은 얘가 마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과학적인 그런 동기화가 가능할 거예요. 사실적인 동기화가. 하지만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 고골 특유의 굉장히 의문스럽고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그런 그 태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꼬발료프하고 코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인상적인 게 귀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죠. 그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이른바 낭만적인 그 이원론. 도 이제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건 이제 듀얼리즘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세계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동기화도 배제를 해버리고 쓰다 보니까 되게 이제 동화같이 얼토당토 않은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선은 꼬발료프가 쭈뼛쭈뼛 가서 말을 걸어요. 근데 이게 내 코인 거는 확실한데 관등이 높다 보니까 쫄아요. 쫄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좀 뭐 이상한데요. 제 생각에 좀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코 여기 얼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죠.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꼬발료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저는 그러니까 소령인데요. 코 없이 다니는 건 저로서는 아주 불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스크레센스키 다리에서 껍질 벗긴 오렌지를 파는 아줌마라면 코가 없이 앉아있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난 지금 소령이고 난 좀 있으면 도지사 자리에 앉을 거고, 그때 또 코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봐라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내 코란 말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왜 그렇게 있냐고 하니까 코가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나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제복에 달린 단추를 봐도, 여기 단추를 봐도, 배지 같은 거죠. 그거를 봐도 다른 관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라는 거는요, 자리라는 거는요, 물리적인 자리가 있어요. 코가 여기 있는 자리. 그 다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자리, 가로, 세로 해서 좌표 평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학적인, 이제 물리적인 자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관등하고 계급이 이제 될 겁니다. 관등하고 계급. 근데 러시아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그 14간 관등 그 빼곡한 관료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자리 하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인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철학적이고 실존적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꼬발루프의 이름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여러분은 놓치셨을 거예요. 플라톤 꾸지미치
코발료프인데요. 그 플라톤은 아시다시피 그 플라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 이데아라는 게 큰 맥락에서 보면 고골이 가졌던 이 세계가 아닌 어떤 저 세계에 대한 표상이라고 했을 때 악마에 대한 그의 공포라든지, 그 다음에 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를 하면은 굉장히 플라톤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공부를 하려면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그렇다 하고 이제 접습니다. 접고 어떤 고골의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 이제 저 세계의 어떤 이데아, 그 원형, 이상적인 원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코발요프라는 거는 너무나도 허랑방탕한 인간인 거예요. 너무나도 속물이고요. 이 세계의 어떤 이런 속된 가치, 관등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휘발돼 버리는 이런 가치만을 생각하고 뭔가 본질적인 것, 고갱이 이런 단어 있어요. 핵심적인 것. 그런 것에는 전혀 눈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뭡니까?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 존재론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코에만 집중을 하고 아침에 코가 없어진 거를 알게 된 것도 코 위에 난 여드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에서 코로 확장되고 이 코라는 거는 코발료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 얼굴에 이제 키워든 건데요. 그 가고 이제 그게 코발료프라는 인간 전체로 이제 확대될 건데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천하태평이고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뭐 꼭 벗어나야 돼? 하고 묻는다면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골의 탄식 같은 거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다시금 이제 코와의 대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웃기고 한편에 이제 소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신과의 만남인데 한 인간과 분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뭔가 내적으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제가 지금 말한 이들 뭐 분신과 어떤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파국으로 치닫겠죠. 이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좌표 평면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 점 하나만 이제 딱,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놈이 한 놈을 밀어내고 다른 놈은 파멸하더라.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는 몇 년 뒤에 도스옙스키가 쓸 겁니다. 제목은 분신이에요. 근데 이제 고골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희화적인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손을 떼버려요. 자, 그래서 코에 이제 결말로 가면 코를 얘가 찾기 위해서 되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찾더라. 그러고 이제 코가 알아서 돌아오더라. 이제 이런 스토리인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오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 얘기하고 지나가야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코를 찾으러 다니는 순서가 우선은 뭡니까? 경찰서장한테 가요. 근데 경찰서장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 자리에 있지 않죠? 이거부터도 또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로 가가지고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이때 광고도 또 뭐예요?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창피만 당하고 와요. 진짜 코가 없으세요? 한번 이렇게 떼보세요. 했는데 진짜 코가 없으니까 엄마야 진짜 완전히 불린처럼 맨들맨들하네. 불린은 그냥 우리 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핫케이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놀리기나 하고 여발한 듯이 코가 없어가지고 코담배를 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코담배를 피면서 더 이제 약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도망을 갔다고요? 당신의 코가 도망을 갔다고요? 그걸 한 번만에 못 알아듣고 당신의 노스가 도망을 내 노스가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노소프라는 이름의 당신 하인이 도망을 갔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거 러시아 독자라면 이제 굉장히 즐거울 수 있는 언어 유희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고골이 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에서도 그래서 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속담이나 관용어구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 이제 원어민 독자라면 즐겁게 이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신문사 갔다가 이제 낭패를 보고 다시 경찰서장을 찾아가는데요. 이때는 경찰서장의 집으로 직접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경찰서장이 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 집까지 찾아가지? 자, 근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근무 환경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집까지 찾아갖고 경찰서장이 그때 점심을 먹고 좀 편하게 쉬고 있는 상황인가 이래가지고 기분이 좀 사람을 청원자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는데 지금 꼬발료프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장도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2차 가해를 하게 됩니다. 즉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콧다위를 떼이고 다니지는 않을 텐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코를 떼이고 다니지? 뭐 이렇게 품행이 방정한 여자라면은 그런 범죄는 당하지 않는 거야. 네 지금 옷차림부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차 가해만 당하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를 구하려는 모든 시도가 잘못됐는데 경찰이 코를 들고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건 도대체 뭔 스토리냐? 자, 아까 사람으로 변했던 그 코가 다시금 물건이라고 할 수 없죠. 신체의 일부인 코로 바뀌어가지고 있다.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여기서 드러나는 이제 애매한 사건, 수수께끼 같은 사건, 사람 코가 이 신체의 일부 코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전혀 동기화되지 않고 경찰이 말을 해주는데요. 인과관계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 뭔 말이냐면 제가 너무나도 심한 근시여가지고 사실 산물을 잘 못 보는데 오늘은 마침 안경을 써가지고 저게 코라는 걸 알아봤다고. 저거는 뭐냐면은 사람인데요. 그 아까 봤던 그 사람으로 짐작이 되는데 오든간 그 사람인데요. 걔가 리가로 도망을 가려고 여권까지 다 이렇게 끊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오등간 관리가 꼬발료프의 그 코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안경이 필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또한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많고 어쨌거나 이제 코는 돌아왔는데 코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데리고 오는데요. 그 의사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뭐 뛰어나다든지 전공이 뭐라든지 이런 식의 업적을 세웠다든지 무슨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양치질을 하는데 뭐 치약 칫솔 뭐를 어떻게 쓰고 뭐 아침에 사과를 몇 개 먹나 그 아내가 몇 개 먹나 이런 식으로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골식 문체의 특징인데요. 저는 본질을 호도하는 화법 혹은 뭐 본질을 자, 뭐라 그랬어요? 본질을 호도하는 화법, 본질을 비껴가는 화법, 이런 식의 이제 화법이 고골의 그 소설의 문체의 특징인 거예요. 네, 말하다 보니까 저랑도 되게 비슷해요. 여기로 샜다가 저기로 샜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지금 본질은 사람으로 변했던 그 코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까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사를 부른 거는 뭐예요? 이 코를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의사가 핵심적인 얘기를 계속 비껴가면서 딴소리를 하다가 결론은 못 붙이겠습니다. 이고요. 이건 되게 근데 신기한 현상이니까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를 기증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핵심적인 것이고 뭐가 부수적인 것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이게 옳토당토 않다? 말도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제 물음인데, 물음만 계속 쌓이고 답은 없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코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붙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토당토 않은 사건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맨 마지막을 보면은 어떻게 이 황당한 일이 우리 이제 이 광대한 국가 러시아죠. 이 북방에서도 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더 황당한 거는 작가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다. 첫째, 이거는 뭐고, 둘째 뭐고, 셋째 뭐고, 뭐 말을 쭉 안 하다가요. 그러니까 하는데 말이 안 되다가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 속에 사실상 뭔가가 있긴 하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드물긴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다.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코를 여러분 보세요. 이 꼬발료프에 집중해서 읽기에는 꼬발료프가 너무 매력이 없잖아요. 되게 속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속된 욕망을 갖는 거에 대한 어떤 독자의 공감을 살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예컨대 이제 그 앞서 읽은 게르만 같으면 뭐 생긴 거라도 멀쩡하고 뭐 좀 예를 들면 젊기도 하고 뭐 돈을 그 엄청 일확천금을 가져가지고 성공해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우리가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꼬발료프는 그런 식의 매력도 없게끔 되게 허접한 인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또 허영은 얼마나 커요. 자기가
팔등관이라 불리는 것보단 소령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보니까 남자로서 크게 매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이도 많고. 근데 이제 또 신부감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좀 찌질하게 막 그렇게 속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뽀드또치나 부인이 이제 매일 편지를 보내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답신하고 생각하고 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속물이란 말이에요. 되게 매력이 없게끔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인물 서사는 아닌 거죠. 성격 비극은 아닌 거예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인물의 성격에 맞춰서 읽으면은 좀 소설이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넵스키 경우처럼, 넵스키 거리처럼, 이것도 이제 이 코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세계,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요령 부득의 황당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세계라는 거는 정교한 어떤 동기화와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이 세계라는 것이 부조리와 모순과 이런 요령 부득의 환상적인 그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그런 세계다. 정말 요지경이다. 이거는 악마가 호작질을 한 거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고골이 그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직접 체험한 어떤 그 근대 사회의 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촌놈으로서 좀 공감이 되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원래 페테르부르크에 살았다면 예컨대 이제 뿌시킨이죠. 세계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골의 눈에는 이렇게 이제 보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과연 꼭 원인이 있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의 원인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로까지 이렇게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 그리고 그 물음을 이제 계속 던지다 보면 결국에는 나 몰라 이렇게 되든가, 제가 뭡니까 하느님의 그 심오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로 가든가.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로 간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꼬발료프가 제가 되게 매력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세계에 종속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거나 뭐 하려는 의지나 뭐가 전혀 없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꼬발료프를 북박아 놓은 그 세계라는 건 어떤 세계냐면, 하도 기도 안 차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소령인데 코 없이 다니는 거 너무 불쾌하지 않습니까? 보스크레센스키 다리에서 껍질 벗기도 오렌지를 파는 아줌마라면 코가 없어도 괜찮지만, 소령인 제가, 도지사 자리에 앉을 제가 코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 표현에 들어있는 그 꼬발료프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못된 거잖아요. 예컨대 저는 이래봬도 제가 강사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고, 저는 책도 몇 권 쓰고 심지어 소설가이기도 한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팔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저기 어디 뭐 김간에나 어디 뭐 라밥에서 김밥을 사는 아줌마랑 팔이 없어도 되겠죠. 이런 식의 세계관인 거잖아요. 인간은 다 같이 존엄한데 예컨대.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고골이 체험한 그 19세기 사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인간을 차별화하면 그거를 이제 딱 제도적으로 박아놓은 게 관등표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골 나름의 통렬한 인식을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일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분류화하고 그런 식으로 네 자신의 존엄을 드높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속물이고 나쁜 놈이야, 하찮은 놈이야 라고 이제 고골이 꼬발료프한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래저래 이제 소설이 이제 그냥 읽기가 여러분 되게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목, 여러분의 몫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인간에게 맞추되, 꼬발료프는 굉장히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포착을 했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포착을 해보는 거죠. 얘는 외적으로 풍자, 희화 이런 거의 대상인데 좀 더 불쌍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투입니다.